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이어지나 5년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숨고르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을 짜되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좋다. 자, 그러면 혹시 이재명 정부 시대가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 집값 이재명 정부 시대가 끝났을 때, 어쨌든 임기가 끝나면 끝났을 이제 때 5년 후에 네,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의 문제이지만 일단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저도 개인적으로 잘하기를 저 진심으로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저는 항상 왜 우리 대통령이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항상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또 저는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나친 기대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똑같거든요. 국토교통부 LH 우리 축구로 따지면 감독이 바뀐 거죠? 감독만 바뀌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는 똑같습니다. 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바뀌었는데 다들 감독 취임할 때는요 자기가 다 히딩크라고 얘기하고 히딩크. 내가 히딩크 정도는 저도 지금 히딩크 생각했는데. 내가 히딩크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히딩크가 아니었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도 히딩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히딩크 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히딩크 감독이 지금 다시 와도 한국 축구가 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때 2002년 월드컵 다르잖아요. 홈그라운드 및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겹쳤죠. 그래서 히딩크만 와서 될 문제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빼고 기대감 빼고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공급 열심히 해도 단기간에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이라고 했는데 서울 집값이 5년 내에 어떤 급반전, 어떤 급락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서울의 일자리, 교통, 문화, 교육, 인구 밀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기 침체가 들어갔다. 장기 침체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일본도요. 물론 도쿄 집값도 많이 떨어졌죠. 그 당시에.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장기 침체가 들어가도 물론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일본 집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서울이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일본도 침체 들어가고 91년도에 문제가 생기고 98년도 은행 위기, 동남아 외환 위기, 우리 IMF 외환 위기가 동남아 위기입니다. 그때까지 7년 정도는 못 깨달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서울이 무너지면 마지막에 무너진 거다. 그러면 그 가정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이다. 그렇게 되면 답이 없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저는 문재인 정부가 5년 올랐잖아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거의 폭등장, 강남은 꾸준한 폭등장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이렇게 각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5년은 문재인 정부처럼 올라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가격 자체가 기준점이 일단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이고요. 강남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강남이 이제 리셋된 상태에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올라가다가 한 3년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갭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요자들이 투자하는데 실수요자들이 5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집을 사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이어지나 5년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숨고르기. 여기서 정부는 상승률 완화, 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데 노력을 할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일부 지역들은 급매물은 나올 수는 있으나 서울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저는 올라진 상태에서 일단 안정을 찾는 쪽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하고 인천은 저는 지금 분위기라면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죠? 한강벨트는 이미 신고가 전고점 다 뚫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전고점 2021년 가격 대비 80%대 머물러 있는데 올해가 2025년이죠. 4년 지났잖아요. 4년 동안 물가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건축비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2021년 가격이 더 이상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라는 얘기는 저평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분양가 보게 되면 작년 11월에 우리 광운대역 기억나시나요? 네. 그 서울원 아이파크 전용 84가 14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작년 2024년 11월이었나? 아마 제 기억으로 11월인가 12월 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논란이 아니 강북에 14억이 웬 말이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미분양이 났는데
지금 프리미엄 붙었고요. 그 옆쪽에 보면 광운대는 그래도 GTX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장위 뉴타운, 뭐 장위자의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14억 넘었거든요. 그게 2022년 말에 9억에 제가 분양해서 미분양 난 거로 기억하는데 이제 14억이 평균점이 돼버렸고요. 이번에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평당 4,700만 원, 3.3제곱미터당. 물론 그 전용 5구로 나왔는데 전용 84, 34평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환산을 하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억에서 6개월 만에 16억이 돼버렸거든요. 분양가가. 그러면 지금은 고분양가인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2021년 가격이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대다수 지역, 과천, 판교, 분당, 용인, 수지 빼고는 아직도 2021년 가격 대비 80% 또는 그 이하, 송도나 이런 데 가면 70%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 갈까요? 50억, 40억, 30억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서울 10억대까지 불똥이 튀었단 말이에요. 10억 이하도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마지노선이 노도강인데 지금 노도강 또 상승률이 올라가거든요. 노도강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무조건 경기 남부권 뚫리고요. 그 다음 인천, 강북으로 가는데 인천 또 송도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저는 시간 문제다. 근데 정부가 어떻게 차단할지가 지금 마땅한 카드가 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까지는 저는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에 제가 동탄하고 평택하고 송도 가봤는데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예의주시는 하더라고요. 역세권 주변 단지들 위주로 지금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서울 갔다가 놀래가지고 여기라도 빨리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역세권 주변 단지들 사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이 되는데 물론 평택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으니까 모든 게 순식간에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좋은 거 위주로 먼저 거래가 되면서 조금씩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까지 온기가 번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양극화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지방은 일단은 저는 정부가 미분양 대책이 좀 더 파격적으로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취득세 중과세 안 하겠다 정도. 양도세는 이제 주택수에서 빼주고 취득세 중과세도 빼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 보듯이 찔끔찔끔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자 이제 불안하잖아요. 서울에 뭔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 그렇다면 물기를 지방으로 좀 돌려보는 거, 지방 미분양으로 돌리는 건 좀 어떻겠나. 우리 PF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 미분양이 지금 7만 호 정도 약 7만 원 정도 되고 중공업 미분양은 매월 늘어납니다. 지금 한 2만 6천, 2만 7천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말에 아마 3만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분양,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감면, DSR 면제 정도 해주면 잠깐만 나 계산기 좀 두들겨보고 굳이 서울 지금 따라갈까? 차라리 지방 미분양 하나 살까? 모든 걸 다 빼준다는데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저는 충분히 어차피 내가 자금도 뭐 3억 5억밖에 없는데 그냥 지방 미분양 하나 사서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기를 좀 돌리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일석삼조 아닐까요? 서울의 수요를 분산도 하고 지방 미분양 소진도 하고 건설업계 PF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좀 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수도권 기준으로만 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 5년 뒤에 웃을 수 있을까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단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고요. 무주택자들 중에 이제 자금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가용자금이 뭐 1억도 안 돼. 그럼 현실적으로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무주택이잖아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라면 1억, 2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 최근 경기도에서 지분적립형 주택들도 나오고 3기 신도시 물량들도 앞으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청약 도전 반드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근데 자금은 좀 있어. 3년 전에 내가 집을 팔고 한 5억, 10억 가지고 있어.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필요해? 집이? 그리고 자금이 돼? 그러면 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문가도 못 맞추거든요. 저한테도 언제 집값 떨어질 수 있어요? 더블딥 언제 와요? 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시기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저는 더블딥이 한 번 더 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전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구간에 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라. 그게 말처럼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이 언제였니?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몇 명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분하고 이제 토론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도 해봤고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걸 성공할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지면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까 장의자의 레디언트 네. 그 왜 못 샀습니까? 장의자이는 9억이었거든요. 계약금 1억 있으면 샀단 말이에요. 나도 살 수 있었는데 저도 못 샀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타이밍을 재는 건 실의 영역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타이밍 재지 말고 네. 그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다 멘탈이 나가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자금대가 필요하면 안 올랐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고점 대비 80% 또는 그 이하 머물러 있는 아파트들 필요한 분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좀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첫 집이고 내 전 재산이 투입되니까 네. 사실은 좀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완벽한 거 뭔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꽂아야 되는데 첫 단추는 나한테 맞는 꼭 서울이 아니면 뭐 수도권의 인천도 좋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원칙이고요. 네. 거기서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올라가면 넘겨서 갈아타고 하는 거죠. 평생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3번 정도 집을 사거든요. 평균입니다. 더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3번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아타는 전략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첫 주택부터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다? 나는 초보인데 초보가 프로 선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프로도 못하는 기술을 초보가 한다? 저는 그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튜브나 전문가들을 너무 맹신한 겁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틀립니다. 수시로 돌아보면 말이 수시로 틀리거든요. 왜? 변수가 틀리고 금리가 틀리고 정책이 틀려지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정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서 선생님 저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김구라 씨하고 이제 유튜브 찍고 왔는데 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집값이 폭락하고 다 떨어지면 우리 다 그냥 가난해지면 행복하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폭락하더라도 폭락하면 기린말이도 뭐 망하겠네? 마음 편하지 뭐 라고 생각을 일단 마음에 먹고 내 집 마련해서 잘 살다 보면 우리 김 작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텨야 된다는 게 저는 네. 이게 첫 번째 덕목이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게 수익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네. 자, 2022년, 2023년에 힘들었잖아요. 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21년에 샀거든요. 버텼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저한테 멸시를 했어요. 재테크 유튜브 보면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종목들은 버티면 3년 버텨라고 합니다. 저는 3년만 네. 버티면 다 해결이 된다. 역사적으로 IMF 외환위기도 3년 후에 다 해결이 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3년도 아닌 뭐 6개월, 1년 안에 끝났고요. 2011년, 12년도 침체도 3년 안에 끝났고요. 2022년 말 침체도 지금 3년 안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만약에 대출이자가 2배 정도 올라가더라도 네. 나는 허리끈 졸라매고 해외여행 안 가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내 집 마련 하십시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제 1주택자들. 1주택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고, 일단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지금같이 매물도 찾기 힘들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 비정상적인 과열 같은 상황에서는 내 집부터 팔면 안 됩니다. 원래는 원칙은 팔고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비정상 상황에서 내 집은 팔았어요.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안 줘요. 나 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부터 생각이 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걸 사야 되는데 또 계좌를 안 줘요. 안 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거, 내 집보다 못한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 들어가죠. 또 중개보수도 줘야 되죠. 경비 다 떼버리고 나면 사실은 자기가 팔았는 집보다 똑같은 집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비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많이 나가요.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갈아타는 집에 보태서 상급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갈아타시되 지금 같은 분위기는 먼저 갈아탈 집부터 알아보시고 내 집은 요즘 팔릴 수 있다라면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루에 팔고 사고가 딱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2년처럼 집값이 떨어진다. 라고 할 때는 좀 전략이 다르죠. 내 집 먼저 팔고 떨어질 때는 좀 시간을 둬도 되는데 시간을 오래 두면 못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갈아타셔라. 절대 타이밍 못 잡는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냥 네,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비정상적인 과열이고 이거를 한때 더 따라가서 2주택 저는 세금 규제 나올 것 같거든요. 내년 2026년 5월 9일 중과세 유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주택 부활하니까 3주택 규제 부활하니까 굳이 1주택 똘똘한 걸 가지고 있는데 없는 돈을 쪼개서 뭐 3억 가지고 전세 끼고 하나 더 살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 굳이 그러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지만 3주택자와 이제 같은 전략인데 다주택자들, 저는 다주택을 물론 법적으로 정부는 2주택 이상은 이제 다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3주택 이상을 저는 마음속으로 다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주택은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뭐 한 채 가지고 하나 집 있는 거를 팔면 다른 집이 더 올라가 있으니까 2주택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주택자들은 추가 주택 늘리지 마십시오. 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저는 탐욕은 좌절,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버리되 우리가 열정하고 탐욕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3주택인데 4주택으로 가는 건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 좋고 능력도 좋고 뭐 네.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잘 돼. 현금이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몇 억씩 들어와. 이런 분들이야 뭐 크게 리스크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스테이 하시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언제든지 2022년에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국제 정세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중국도 뭐 시진핑이 뭐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미국도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뭐 야 이게 뭐 배가 산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 보니까 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다주택자들이나 똘똘한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만약에 비정상 상황, 고점 대비 30% 떨어지는 걸 우리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주식 폭락하고 틀려요. 주식은 뭐 완전히 폭락하니까 완전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더만. 근데 부동산은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폭락입니다. 그런 폭락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 더 사십시오. 여유자금이 있으면. 1주택인데 내가 여유자금이 3억, 5억이 있다면 폭락장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2주택, 3주택 가셔도 됩니다. 규제도 좀 풀릴 테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좀, 집값 올라가니까 하나 더 사야지 하지 마시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사시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 흥분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순간 리스크도 같이 늘어납니다. 저는 투자 수익과 리스크는 공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석군 천가지 고민, 만석군 만가지 고민이란 말을 저희 어머님이 저만 보면 귀에 딱지듯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경제적 자유 얘기하는데 경제적 자유가 그냥 자산이 많고 돈이 많은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도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여유, 친구하고 기분 좋게 그렇죠. 커피도 한 잔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유쾌하게 잠도 잘 자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를 5주택 했는데 정부가 규제해요. 잠이 오겠습니까? 대출이자나 막 나가요. 친구 만날 여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을 짜되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좋다. 왜? 우리가 타이밍 못 잡으니까. 하지만 주택 수를 늘리는 건 지금 비정상이다. 아무리 봐도 저는 집값이 뭐 폭락하진 않겠으나 이걸 지금처럼 올라가는 걸 이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럼 비정상이라면 과하게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코스피 보면 6월 4일에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올랐단 말이죠. 하루 빼고 계속 올라서 지금 오늘도 오르면서 지금 오늘도 1% 지금 장중인데 2,975, 3,000에 뭐 거의 근접했거나 곧 돌파할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 그다음에 아니면 앞으로 좀 더 폭등이 이어진다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올 확률도 있나요? 저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주식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저는 제 주변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도 추경에서, 지금 추경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추경에서 이제 한 20조 원 정도 이제 돈이 풀릴 예정인데, 물론 그 돈이 바로 부동산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들어오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부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냥 안정을 원하는 거지 폭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원하지 않는데, 자,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돈을 좀 벌었잖아요. 뭐 코인을 해서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하신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주식에서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돈이 없어지죠? 자산, 종잣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시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분들 대다수 이제 물어보고, 뭐 작은 계획을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상담하면 작은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다 주식 뭐 이런 데 다들 묶어두세요. 채권, 주식에 묶어두는데,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종잣돈이 사라지면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주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좀 흐뭇합니다. 아, 우리 고객들이 좀 연락이 좀 올려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바람직하고요. 근데 주식은 부동산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뭐 어떤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근데 잘 버티네.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지금 붙었잖아요. 그때 잠깐 조정이나 그래서, 살짝이 정치에 이거 있더니. 악재 아닌가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그거를 뚫고 우리 코스피가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데 또 한편에서 보면 저는 시장이 안정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걱정되는 건 추경에서 20조 원이 돈이 풀리고 코스피가 올라가서 종잣돈이 늘어나서 이 자금이 또 과열된 시장 비정상적인 급등에 유입이 되면 또 이게 급등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징가 제트 보면 우리 그 아수라 백작 나오잖아. 저도 이중성이 있어요. 안정되길 원하면서도 주가도 올라가고 또 거래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오르기 좋죠.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웃으셔도 좋겠다. 어제도 주식하는 분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환하더라고. 그래서 장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좀 마음껏 웃고 좀 즐길 수 있도록 이 3,000 뚫고 뭐 3,500, 4,000까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근데 이재명 정부 씨도 혹시 재건축 재개발 주목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가 이제 지금 세 가지 트렌드가 있잖아요. 얼죽 신축 아파트,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얼죽 얼어 죽어도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얼죽 얼어 죽어도 한 채. 그 트렌드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서울은 답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풀어주는 방침이고 역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좀 하기도 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막았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정책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또는 규제 완화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뭐 제초안 정도는 저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 풀어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제초안의 가장 발목을 잡는 게 결국에는 돈입니다. 공사비.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이 공사비가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간다는데 이게 진짜 맞는 가격이야, 분양가가? 건설사가 그냥 막 올리는 건지. 근데 건설사 얘기 들어보면 남는 게 없대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답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면 뭐가 문제인지, 시멘트 값이 문제인지, 철근이 문제인지, 인건비가 문제인지, 아니면 건설사들이 마진을 많이 찾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분양가가 많이 안 올라가도록 좀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해결하자면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하고 공공택지에 대해서 주변 시세 대비 한 30% 정도 낮게 책정을 하는데 강남에서 그래서 로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누구를 위한 로또인가? 너무 심한 로또인 것 같아. 10억, 20억 남는 게 이건 뭔가 물론 당첨된 사람은 좋죠. 좋지만 아닌 사람이 너무 아는 사람 너무 많은데. 많고 그 지역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현장에 있는데 아직도 작년에 69점이거든요. 4인 가족 만점인데 다 떨어졌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그 친구는 투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집 하나 사고 싶다. 이 나이 돼서 내가 돈도 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청약이. 근데 왜 안 되냐면 로또 수만 대 1씩 나오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사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분양가 상한제를 일단 지금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내리는데 한 10% 정도만 내리자. 10%만. 그러면 로또까지는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집 마련하는 제 친구 같은 분은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40억인데 36억에 분양하면 할만하잖아요. 신축 아파트인데. 그렇죠. 에다가 저는 이걸 확대하자. 전국으로. 그러면 천정부지 막 지금 계속 신고가, 분양가도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10%만 저렴하게 해도 가격이나 효과가 있으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그러면 건설사들도 생각하겠죠? 서울에 조합원들이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 분양가를 올려주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터무니없이 낮추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조합원들도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에 도움이 되고 서울 수도권 그 강남 3구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지금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분상제 적용하게 되면 주변 시세의 90% 나오니까
건설사들이 좀 아쉽더라도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두가 다 만족하는 정책이 아닌가. 오랫동안 청량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왜요? 로또? 아,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으나 근데 주변 시세보다 10% 저렴하면 금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로또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게 로또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10% 금매 사면 잘 산 거 아닌가요? 잘 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흥분하지 않게 사실 저는 로또도 이게 국민을 흥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흥분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책의 목표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